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해 말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거액을 댔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수사가 미진했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며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기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라고 했습니다. 작년 2월 1심에서는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조사에 앞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은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을 어디까지 볼지, 전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보고 나서 김 여사를 부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늦어도 올해 초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로 한두 달 전에 선고가 나오면 재판부가 얼마나 부담됐겠냐며 법원이 눈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월에 법원 인사가 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은 속속 드러났지만 검찰은 4년간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이 주가 조작 거래 내역으로 판단한 102건 가운데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 자문사 PC에서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팀도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를 거라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16일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 뒤 오는 7, 8월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당장 검찰이 언제 김 여사를 부를 것인가가 궁금해지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면 그걸 보고 부른다는 게 당초 검찰의 계획이었지만 총선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MBC에 항소심 선고 전이라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가 소환된다면 그때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는 받을 만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꾼에게 속아 계좌를 맡겼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총선 직후 검찰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김 여사를 조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여당 참패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 압박이 커졌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결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항소심 선고와 상관없이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를 몇 번씩 부를 수 없으니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되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조사도 같이 진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제라도 나오면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종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작년 말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미리 조율한 약속 대련인지 검찰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첫 출근길에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실 수사 의혹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직접 소환도 가능할까요? 검찰은 다음 주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불러 디올백 사건 수사를 이어갑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오늘로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청계천과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소통 행보를 이어간 셈인데요. 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가 물가 점검에 나선 건 총선 때 큰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파 발언 이후 처음입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직장인들로 붐비는 점심시간에 서울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좀 자주 나와서 그냥 물가 좀 체크도 좀 하고. 이어 서대문의 한 전통시장으로 옮겨 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돼요. 물가 점검을 위해서였습니다. 수수료율이 너무 비싸. 그러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싸게 이용하셨기 네, 그래야 서민도 살고 시장도 살고.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 행보를 재개한 건 여당 총선 참패 뒤 한 달 만입니다. 특히 시장을 찾은 건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 처음입니다. 이제 완두콩이 나오나? 네, 완두콩이 나오나. 아, 이제? 여수에서 올라오고. 아, 여수에서? 이렇게 민생 행보에 나서기 시작한 건 대통령실이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자료 하나 없이 국정 현안에 대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진즉에 회견을 할 걸 좋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처음 사과라는 말을 썼는데 이를 두고도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도 자세를 낮추며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민생을 강조하며 앞으로 소통을 많이 하자고 당부했는데 국정 기조 방향은 유지한 채 소통을 늘리는 해법이 총선에서 등을 돌린 민심 회복에 주요할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어제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 기회는 모두 외신 기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질문했던 기자들이 소속 매체나 SNS를 통해 후일담을 남겼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답변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영국 BBC 서울 특파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이 러시아의 행동을 어디까지 묵과할 수 있는지 한계선을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What are your current red lines when it comes to Russia'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 기자는 기자회견 후일담 영상을 올리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he didn't really answer the question. He answered them all very, very loosely in quite a safe way. 로이터 기자는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더 요구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 기자 역시 SNS 계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웃으면서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외국 정상들의 기자회견 풍경은 어떨까?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이 나오거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How bad is your memory, and can you continue as president? My memory is so bad I let you speak to the press. They express concerns about your mental acuity. They say that you are too old. 기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여도 기자회견은 계속됩니다. President, that's enough. Mr. President, I had one other question, if I may ask, on the Russia investigation. Are you concerned that you may have? I'm not concerned about anything with the Russian investigation because it's a hoax.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내 기자들이 북핵 문제나 경색된 한중 관계에 대해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물어본 건 일본 경제지 기자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후임에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났던 정광삼 전 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인선으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 지은 건데요. 새 참모진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 총선에 공천을 못 받거나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어서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상무 전 수석의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 이후 2달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전까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전광삼 전 비서관을 낙점했습니다. 2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 생각됩니다. 전 수석은 대구 북갑 지역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썼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해 다시 돌아온 겁니다. 많이 듣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실로 재취업하는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6선 달성에 실패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김포 선거에서 떨어진 홍철호 정무수석, 용인 출마 뒤 복귀한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비례대표 순번에서 밀리자 대통령이 직접 챙겨준 주기한 민생특보까지 모두 6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정광삼 수석과 이원모 비서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관뒀다가 불과 반년도 안 돼 다시 돌아온 경우입니다. 야권은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총선 민심에 반하는 인사라고 지적합니다. 인사의 기준이 친소관계가 되면 인사가 망사가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인재마저 재활용해야 하는 처지라면 참 딱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개편 이유는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쇄신입니다. 다시 돌아온 대통령 참모들 가운데 지난 2년간 국정 난맥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로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 잘 못하고 있다는 67%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 비율은 같았고 부정평가 비율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임 2주년 여론조사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됐을 때 긍정평가가 28%였지만 윤 대통령은 그보다도 4%포인트 낮은 겁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49%로 가장 높았고 문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를 이었습니다. 취임 2년 차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3%로 같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경제와 민생, 물가가 19%로 가장 많았고 소통 미흡이 15%, 독단적, 일방적이다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라 34%를, 더불어민주당도 30%로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1%, 개혁신당은 5%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57%가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럴 필요 없다가 29%, 의견을 밝히지 않은 비율이 14%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닌 20년 같았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무능했습니다.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나 찾아보려고 애써도 도무지 잘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협치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저지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메신저 앱 라인의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총무상은 오늘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라인 야후의 탈 네이버를 압박해왔던 그의 언행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인데요. 그런데 이 총무상, 공교롭게도 조선 침탈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스모토 다케야키 총무상은 최근 라인 야후의 유례없는 행정지도를 진두지휘하면서 자본구조 변경을 압박한 장본인입니다. 3월엔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보다 강한 조치를 실시하겠다. 4월엔 조치가 불충분해 엄정히 대응하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일본 내각에서 재정과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마스모토 총무상. 그는 홈페이지에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고조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머니와 이토 히로부미가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놨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첫 조선 통감, 조선 침탈에 앞장섰다 안중근 의사의 총에 숨진 인물입니다. 마스모토 총무상은 오늘 네이버 강탈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은 지분 매각을 강요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や親会社等を含むグループ全体でのセキュリティガバナンスの本質的な見直しの検討の加速化などの措置を講じるように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して、経営権といった視点から資本の見直しを求めたものでないことは 하지만 라인 야후가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근거로 모기업 네이버의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직접 밝혔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자회사가 모기업에게 지분을 팔라고 강요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라인 야후가 당당히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네이버 출신 임원을 밀어낸 건 일본 정부의 강력한 행정지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낀 건 네이버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는데 네이버는 오늘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네이버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용 불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 했던 3월 5일 일본 총무성의 1차 행정지도. 2달이 지나서야 한국 정부의 첫 유감 표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하긴 하였습니다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동안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엔 네이버 의사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부당한 조치가 생기면 강력히 대응하겠다 강조하면서도 이전까지는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 구성을 볼 때 라인 야후의 경영권은 2019년부터 소프트뱅크에 있었다. 네이버가 기술과 노하우를 라인 야후에 접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지분 매각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도 정부 발표 직전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라며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속도를 내는 분위기에 네이버 직원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라인 야후와 네이버 간에 시스템 업무 위탁이 끝나면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도 비상입니다. 라인 플러스는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결제, 배달, 콘텐츠 유통까지 아우르며 점유율 1위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런데 라인 플러스는 라인 야후의 손자회사 격이라 라인 야후에 대한 지배력을 잃으면
동남아 시장도 잃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인플러스 한국법인 직원의 고용 불안도 제기되는데 대표가 다음 주 직원 2,5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어제 부산 법원 앞에서 벌어진 유튜버 간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유튜브 측이 수십만 명이 본 뒤에야 영상을 삭제하면서 범행 장면이 10시간 넘게 그대로 노출됐는데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피해자 50대 유튜버는 피습 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50대 유튜버에 의해 갑자기 습격을 당하는 순간도 피해자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130명이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상황이 담긴 영상은 그 뒤에도 10시간 넘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 올라오는 순간.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뒤인 오후 1시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영상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방심위는 곧바로 유튜브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시청자 연령 제한 조치만 이뤄졌고 다시 3시간 뒤인 밤 8시가 넘어서야 삭제됐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가 유통이 되고 있으면 사업자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이 영상 조회수는 40만 회를 넘겼습니다. 영상 삭제 조치가 왜 늦어졌냐는 질의에 유튜브 측은 내부 기준에 따라 1년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사와 소통 절차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모방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유튜브 아노미 같아요. 유튜브 아노미. 미디어에 대한 관념, 도덕, 윤리 그렇게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빨리 국내법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가해자 남성 유튜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나 남성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대생 최모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당일 경찰이 도착하자 범행 현장의 반대쪽으로 가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들이 경찰서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대생 최모 씨를 상대로 3시간 가까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가스라이팅 정황이나 계획살인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셨는지. 프로파일러들은 최 씨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진술을 끌어내고 그동안의 진술이 맞는지 검증하면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지는 오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범행 당일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건물 옥상에 남자가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경찰과 마주치자 피해자 위치와 반대쪽으로 달려가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후 상의를 갈아입어 혈흔 등의 흔적이 없었고 투신 소동을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신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제스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진짜 어떤 그 투신이라든가 이런 의사는 상당히 적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최 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직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최 씨가 부모와 통화하면서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하는 걸 경찰이 들은 뒤 현장에 다시 찾았다가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첫 현장 출동 후 약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난달 말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이 최 씨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범행 전 행적 등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중인 어도어가 이달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희진 대표 해임안을 논의합니다. 하이브가 대주주인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예상되는데 양측은 폭로를 거듭하며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에 전광판을 설치한 트럭 3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하이브가 아니라 뉴진스를 지지한다. 뉴진스와 미니진 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라. 그룹 뉴진스의 팬클럽 버니즈가 돈을 모아 하이브를 향해 벌이는 트럭 시위입니다. 팬들은 하이브와 어두워의 싸움 때문에 뉴진스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른들끼리 일인데 결국엔 이제 뉴진스한테만 피해가 돌아오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뉴진스 멤버도 마음이 무겁다며 팬들에게 복잡한 심경을 밝혔는데 하이브와 어두워, 어른들은 서로 폭로를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횡령을 의심해 어두워 직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어두워가 불법 감사라 반발하고 하이브는 증거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식입니다. 실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진흙탕 경기장에서 진흙이 막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경영권 분쟁의 1차 분수령은 어두워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31일입니다. 어두워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니진 대표 측이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을 내놓은 데다 해임이 되더라도 정당성을 놓고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어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5개월간의 활동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활동 기간 내내 정치심의 논란을 빚어온 선거방송심의위는 재심 안건을 논의한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도 기존 징계를 줄줄이 확정했는데요. 여권 성향의 한 위원은 대통령 부부를 무차별 공격하는 기사를 보면 언론 자유가 높은 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습니다. 파란색 숫자 1이 징계 사유였던 MBC 미세먼지 날씨 예보 등 18건의 재심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신중한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선거 관련성이 낮다, 선방심의 목적이 제재는 아니다는 지적에 이어 추후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징계 남발로 인해 내년엔 언론 자유 지수가 더 추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여권 성향 위원들 주도로 기존 징계 결과들이 그대로 확정됐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한 건뿐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로 표현했던 한 여당 추천위원은 윤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장모, 부인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는 집단 괴롭힘에 가까운 비판 기사가 있다며 이게 언론 자유가 높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한 국경 없는 기자회에 대해선 좌편향이라고 지탄받는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곳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활동 기간 내내 불거진 정치심의 논란을 의식한 듯 백선기 위원장은 언론 자유를 틀어막는 결정을 한 적이 없으며 위원 9명의 집단지성으로 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선방심의 위원 추천 기관들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여권위원 1명과 결정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방송 개입위원회다, 선거방송 탄압위원회다라고 불렸는데 보수 쪽으로 치우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실제로 있었고 굉장히 초현실적인 부조리극이 발생했다라고. 5개월간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한 이번 선방심의는 최고 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14건이나 내렸는데 MBC에만 11건이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석 달째로 접어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국면이 다음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로부터 2,000명 증원 결정에 근거 자료를 제출받은 법원이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 신청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릴 텐데요. 의료계는 의료계가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게 대화의 걸림돌이라는 윤 대통령의 어제 회견 발언에 대해 우리는 원점 재논의라는 통일된 입장을 줄곧 말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렸습니다. 이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그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또 의료계와 협의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의료계는 입장은 한결같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었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뿐일 뿐. 오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필수 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전공의 인력 확충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온갖 미사 여구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석 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전 갈등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법원에서 요청받은 2,000명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들을 오늘 모두 제출했습니다. 회의록이 없어 논란인 의대 정원 배정위와 의료 현안 협의체에 대해선 요약본과 당시 보도자료 등을 대신 냈습니다. 속기록은 범위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을 할 것이고요. 뭐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다. 의협도 의사와 의대생 등 4만 2천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일본 사례를 근거로 증원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참고 자료를 앞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눈 정치 감사라는 논란이 컸던 만큼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감사원 감사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서는 감사원법상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업부 전 공무원이 삭제한 자료는 개인 자료로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남아있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전 공무원 3명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눈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 무죄로 나오면서 관심은 당시 감사 과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 당시를 언급하며 이토록 너저분한 5만 가지 감사 방해는 처음이었다. 문재인 정권 공직기강이 인체로 치면 뼈와 장기가 다 망가진 수준이라며 노골적 정치적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권에 도전한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출마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런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된 것 역시 결국은 그 월성 원전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고 결국은 정부의 이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무리한 표적 감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감사원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권의 정치보복을 실행하는 수색대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독립기관의 일탈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전부터 기간제 사서 교사를 대거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돌연 이들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급여가 많이 지급됐다며 교사들에게 근무 기간에 따라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되돌려받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제보는 MBC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모 씨는 기간제 사서교사로 2020년부터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습니다.
도서벽지 친구들의 특성상 엄마들과 함께 독서를 하기는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맞벌이 가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책을 같이 읽어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 도서관이고요. 그런데 강 씨는 지난 2월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재작년 임태희 교육감 당선 후 도교육청이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은 위법하다며 각 학교마다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아이들한테 무자격자로 수업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완전히 빈 상태가 돼버렸던. 심지어 도교육청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의 급여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들을 두고 사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이므로 호봉을 다 인정할 수 없다며 본래 호봉의 50%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호봉 환수가 최종 결정되면 이들은 통상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넘게 내놓아야 합니다. 남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사서 교사로 일한 최모 씨도 700여만 원을 환수당할 처지입니다. 공고 보고 지원했고 정상 가져오라는 자격 다 가지고 갔고 저에게 주어진 일 다 했고 나가라고 해서 나가기까지 한 거거든요. 이제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 안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게 다 사기 같아요. 이들은 현재 도교육청을 상대로 집단 행정 소송을 내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주장하는 거는 사범대에서 사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어야 된다. 교사 자격증 따로, 사서 자격증 따로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에는 동시에라는 말이 안 나와요. 경기도 교육청이 고용한 기간제 사서교사는 300명에 달합니다. 도교육청 측은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라며 이의제기나 교육부 유권 해석 요청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난달 말 충북 진천에서 음주 차량이 상가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남성은 소주 6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함께 타고 있던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던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건데 당시 경찰은 남성의 말만 믿고 여성에 대해선 음주 측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5시 45분,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시도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상가로 돌진합니다. 사고 1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구점은 안에 물건들을 정리 중이고 안경점은 이렇게 천막으로 임시 조치만 해둔 상황입니다. 이 차를 빌린 남성은 혼자 소주 6병을 마신 뒤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나기 전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이 멈추고 후진하기를 반복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옵니다. 남성의 말을 믿은 경찰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20대 여성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동승했던 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여성이 운전대를 바꿔잡은 사실을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블랙박스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신발이 여자 운동화가 운전석 쪽에 있는 거를 수상히 여겨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남성이 범인이라고 믿었던 경찰은 여성의 음주 측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피해 상가 업주들은 당장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빌린 남성이 아닌 여성이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막막해요. 이 바닥에 어저께 나듐 묻은 제품들 볼 때마다 저희가 이제 막 이렇게 직접 걸고 막 이랬던 생각들이 나가지고. 경찰은 술집 내부 CCTV를 찾아 여성의 음주운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80대 남성이 7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던 이 남성은 피해자 가족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는데요. 피해자 모녀는 사법당국이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주지 않는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술을 곁들여 식사하던 80대 남성. 등 뒤에 앉아 밥을 먹던 7살 여자아이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식당 안에 아이의 어머니인 업주와 다른 손님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30분 동안 아이 몸을 만지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담겼습니다. 엄마, 나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허벅지랑 만지는데 기분 되게 나빴어 이러더라고요. 경찰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을 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이 남성은 식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사과하러 왔는 줄 알았어요. 적다간 이 사기꾼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 다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옆을 파묻고. 경찰은 해당 남성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달 초에야 보복 위력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주지가 명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있었던 피해자의 음식점에서 불과 6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피해 모녀는 정서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고 운영하던 가게도 정리할 생각입니다. 가게에 왔을 땐 내가 숨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애기가. 검찰이 피의자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은 보복 위력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에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은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원내 지도부는 야권 공조를 다지면서 재표결 준비에도 나섰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이탈표 단속에 나서면서 야권의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22대 국회에 처음 입성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6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꼭 한 달 전 오늘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국회의원 배지를 받지 않은 당선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재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만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받아들이겠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당선인들은 10명씩 릴레이 천막 농성에도 돌입했습니다. 당선인들이 장외에서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본격적인 재표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을 만나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지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의결까지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범야권 6개 당은 내일 전직 해병대원들의 연대 행군에 동참한 뒤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오는 25일 공동집회를 열고 특검법 재표결 의지를 모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미 안철수 의원이 재표결 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소수 여당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서면서 21대 마지막 표대결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수출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던 K방산의 상승세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럽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고 일본은 수출을 위해 방위지침 개정을 시도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5년 전부터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해온 영국. 사업 규모는 자주포 116문, 우리 돈 1조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지 방산업체들과 협력하며 완전 자동화 포탑을 탑재한 K9 A2 버전을 내세워 독일과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선택은 K9 자주포보다 비싼 독일의 신형 자주포 RCH155였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세계 2위 방산대국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한국산 무기 견제에 나섰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한국산보다 유럽 방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유럽 내 방산이 스스로 뭉치고 있다. 성능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현재는 이제 정치적 외교적인 문제가 깊이 작용돼 있다 볼 수밖에 없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잠하던 일본 방산 업체들까지 세계 방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 4대를 수출한 데 이어 오는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 KF-21과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분쟁 지역에 살상 무기 수출이 가능하도록 방위 지침을 개정할 경우 K방산의 위험 요인은 분명해 보입니다.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넘어 이제 기술 고도화와 유럽 방산업체들과 공동개발 전략으로 방산시장 굳히기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선수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타르 도하 특설 무대에서 열린 초청대회, 카타르의 바르심, 미국의 해리슨까지 파리올림픽 결선을 미리 보는 것 같은데요. 우상혁 선수 2m 17부터 시작해 2m 28까지 성공하면서 라이벌 바르심과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2m 31에서 마지막 3차 시기 끝에 극적으로 발을 뛰어넘었습니다. 올 시즌 실외대회 기준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성공하면서 복싱 세리머니로 짜릿함을 만끽했습니다. 최강 바르심은 2m 31을 한 번에 넘네요. 이후 바르심과 우상혁 모두 2m 33 도전에 실패하면서 시도 횟수가 적은 바르심이 우승을 차지했고 우상혁은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래도 파리올림픽 메달 경쟁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네요. 네, 프로야구에서 1이닝 동안 7실점을 기록하고 동료에게 사과를 해 화제 중심에 선 선수가 있습니다. 한화의 이른바 패전 처리 투수 장지수 선수인데요.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화가 5점 차로 뒤진 7회, 팀의 7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은 장지수. 8회 나승엽에게 3루타를 맞은 뒤 수비 실책까지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4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며 순식간에 4실점. 얼굴이 상기된 채 투구를 이어간 장지수는 후속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고 만루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몸을 풀고 올라오는 김규현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 장지수는 덕아웃에서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먹으로 허벅지를 내리치고 눈시울까지 붉히며 자책했습니다. 본인이 알았어요. 아, 이 경기를 내가 마무리해줘야 된다. 근데 수비수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요. 김규현이 만루포를 얻어맞으며 자신의 실점이 7점으로 불어났지만 오히려 김규현에게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팬들은 8년 전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며 한화의 마운드 운영을 비판하고 장지수를 응원하기도 했지만 이른바 패전 처리 투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팀에 부담을 준 거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장지수는 경기 직후 바로 이군행을 통보받은 가운데 3연패에 빠진 한화는 꼴찌로 처질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파리올림픽 축구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기니에게 패하며 본선행이 좌절됐습니다. 올림픽 티켓 마지막 한 장을 놓고 아프리카 기니와 격돌한 인도네시아. 전반 29분 쇄도하던 상대 공격수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페널티킥골을 허용했습니다. 만회골이 절실했지만 후반 29분 또 한 번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공을 건드린 정당한 태클이라며 신태용 감독이 거세게 항의하다가 연달아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습니다. 상대 실축으로 추가 실점은 없었지만 신태용 감독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고 인도네시아는 1대0으로 패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패인은 한마디로 주심이다. 주심들의 장난에 의해서 경기에 패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도 발전해 나갈 모습을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알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번 비의 총 누적 강우량인데요. 이 지도에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최고 50mm 이상, 지리산을 비롯한 남해안과 제주도는 10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최고 30mm가량인데요. 하지만 남해안을 비롯한 지리산에 최고 80mm 이상,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입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에 시간당 최대 20mm씩 비가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비해서는 비구름의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어린이날 연휴 폭우 피해 상황을 보시면요. 경남에서는 100mm 이상의 비로 마을이 침수되고 강풍의 제주에서는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이들 지역에서는 추가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 동안에는 온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강릉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